미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 6명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가방 속에는 사실상 항복 권고에 가까운 요구사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포탄 80만 발군함 8척,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 150만 개를 즉시 확보해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회의실 테이블 위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숫자 하나를 본 순간 의원들의 얼굴은 마치 피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72시간? 그것은 대한민국이 만약 공급을 끊어버린다면 중동 전선에 파병된 미군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수 있는 치명적인 마지노선이었습니다. 저는 에달로스 지난 25년 동안 워싱턴에 심장부에서 전 세계의 패권을 설계해온 전략 분석가입니다. 저를 포함한 워싱턴의 엘리트들은 늘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그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으며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기다리는 우량한 하청업체 정도로만 치부해왔죠. 하지만 그날 펜타곤 지하 3층 상황실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중동사령부에서 날아온 긴급 전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선 비명이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전선지도의 붉은색 구역은 미군의 통제력이 이미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은 마른 세수를 하며 참담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핵심 자산의 30%가 괴멸되었고, 요격 미사일은 바닥을 드러냈으며 미 본토 탄약 공장의 생산 속도는 소모량의 2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뼈아픈 수치들이 나열되었습니다. 텍사스의 신규 생산 라인은 가동까지 30개월이 걸린다는 절망적인 보고가 이어지자 방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입니까? 장관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내뱉은 대답은 제 25년 외교관 생활의 자부심을 정면으로 타격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면 만들 곳이 없다. 지구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걸 즉시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전 주한미국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IMF라는 국가부도의 파고 속에서 대사관 앞에서 눈물로 구제금융 조건을 낮춰달라 애원하던 그 나라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그들이 영원히 우리 아래에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그것은 오만한 우월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문턱을 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의원단을 서울로 급파해 한국의 손을 잡고 포탄부터 반도체까지 무엇이든 끌어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펜대는 이제 한국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은 간결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빈손으로 돌아오지 마라. 그 문장이 내 귓속을 맴돌았지만 사실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던 한국은 언제나 관리 가능한 동맹이었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감사해야 하며 달려오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인생, 아니 나의 모든 외교적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거대하고도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의원단은 그야말로 화려한 진영을 갖췄습니다. 단장을 맡은 리처드 콜먼 의원은 텍사스 출신의 공화당 사선 의원이자 하원 군사위원회 소위원장으로 키 190cm의 거구에 울리는 목소리는 회의실의 에어컨 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위압적이었습니다. 출발 전 브리핑에서 그가 뱉은 말은 우리의 오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한국 가서 주문서 던져주면 끝이야. 우리가 주한미군 28,000명을 보내 그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데 은혜를 모르면 일깨워줘야지. 방 안에 있던 6명의 의원은 모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나 역시 그들의 웃음에 동조했습니다. 그것이 워싱턴의 상식이었으니까요. 펜타곤에서 합류한 수행원 스티브 해밀턴은 군수조달국의 핵심 실무관으로 콜먼 의원의 눈과 귀를 자처했습니다. 그는 2개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하나는 협상 자료였지만 나머지 하나에는 한국 방산시설의 은밀한 데이터를 털어낼 고성능 수집 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은 훨씬 나중에야 알게 된 진실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콜먼은 위스키를 들이켜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헨슨 한국 대통령을 만나면 딱 한마디만 해. 감사합니다. 여기 주문서요. 끝. 나는 노트북을 펼치며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의원님, 최근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며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입니다. 일정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콜먼은 콧방귀를 뀌며 일축했습니다. 조율, 우리가 갑이야 갑. 한국은 우리가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라고? 해밀턴도 거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서양과 태평양을 건너며 과거의 환상 속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나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마중 나온 한국 측 인사를 본 순간
콜먼 의원의 얼굴은 단번에 일그러졌습니다. 하원 군사위 소위원장이 도착했는데 장관은커녕 국장급 실무자 달랑 2명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콜먼은 VIP 라운지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댔지만 공항의 한국 직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중 나온 한국 관계자는 화를 내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표정은 마치 우리가 이렇게 나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아주 차갑고도 침착한 관조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은 20년 전 내가 알던 그 가난하고 절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공항의 정적, 그리고 그들의 담담한 눈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직감했습니다. 우리가 알던 순종적인 한국은 죽었고 무언가 거대한 새로운 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년 전 기억 속의 서울은 일본 차량이 거리를 점령하고 서구의 잔영이 가득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울은 완전히 다른 행성이었습니다. 강남의 빌딩 숲은 빈틈없이 촘촘하게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도로 위를 흐르는 차량의 흐름은 현대와 기아의 최신 전기차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익숙한 전경은 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압도적인 기술 자립으로 다져진 세련된 미래가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과거의 데이터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이 좀 높아지고 차가 바뀐 듯 그 본질이 변했겠는가? 이것이 내가 스스로에게 던진 오만한 최면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첫 실무. 대면에서 나는 박준혁이라는 인물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산업정책국장인 그는 52세 평범한 체격의 은퇴 안경을 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관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짓는 미소는 한국 특유의 조심스러운 예의를 담고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는 이미 상대의 수일기를 끝마친 포식자의 것이었습니다. 20년간 수많은 외교 현장을 누볐지만 그처럼 나를 투명하게 꿰뚫어 보는 눈은 처음이었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나직하게 일정을 통보하자 참을성이 부족한 리처드 콜먼 의원이 즉각 끼어들었습니다. 일정은 우리가 정하는 거야. 내일 오전 당장 협상 테이블 열지. 하지만 박 국장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저희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오전엔 브리핑, 오후엔 현장 시찰입니다. 콜먼 의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린 구경하러 온 게 아니야. 협상하러 온 거지. 그 순간 박준혁 국장이 짓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처럼 굳어버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콜메온 의원님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요청한 건 워싱턴입니다. 저희가 부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일정은 저희 기준에 따릅니다. 3초간의 정적 속에서 나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 전의 한국 관료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미국 의원 면전에서의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정사항이 있으면 뒤에서 조용히 조율하던 그들이었지만 이 사람은 첫 만남부터 칼날을 정면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으로 전화한 콜먼은 분노에 차서 박 국장을 조사하라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나는 창밖의 화려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애써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경이 아무리 화려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내일 있을 회의에서 우리가 최종 통첩을 꺼내면 결국 한국이 다시 고개를 숙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자 곧 깨어질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한 미군이라는 결코 패할 수 없는 최후의 카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만했던 확신은 다음 날 오전 서울 도심정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확히 42분 만에 처참하게 조각났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묵묵히 서 있는 남산타워 아래 테이블 위에는 한국 측이 정갈하게 준비한 물과 다과가 놓여 있었지만 그 정적인 풍경은 곧 닥쳐올 폭풍 전야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측 8명, 우리 측 9명, 총 17명의 인원이 마주 앉은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리처드 콜먼 의원이 통역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거칠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콜먼이 해밀턴에게 눈짓하자 그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에 내던지듯 펼쳤습니다. 현재 미군은 중동에서 동맹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피를 흘리고 있소. 한국도 동맹으로서 이제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온 것이지. 콜먼의 눈이 한국 측 인사들을 훑었습니다. 마치 불충한 부하를 꾸짖는 듯한 그 특유의 오만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곧이어 목록을 읊었습니다. 155mm 포탄 80만 발 즉시 인도, 천궁 방공체계 16개 포대 배치, 미 해군 함정 8척의 긴급 수리, 그리고 차세대 HBM 반도체 150만 개의 우선 공급. 콜머니 서류를 한국 측으로 툭 밀며 덧붙였습니다.
가격은 동맹 특별가로 책정해 주길 바라오. 납기는 6개월 세부 조율은 해밀턴이 맡을 거요. 동맹 특별가. 나는 그 단어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70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성장한 나라라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는 나의 오랜 신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정적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5초, 10초, 20초가 흘러도 아무도 그 서류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서류 뭉치는 테이블 한가운데서 마치 흉물처럼 외로이 놓여 있었고 콜먼의 눈썹이 분노로 꿈틀거렸습니다. 마침내 박준혁 국장이 천천히 안경을 고쳤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의원님 제안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준비한 것이 있는데 잠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콜먼이 손을 저으며 무시하려 했지만 박 국장은 미소를 유지한 채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밝게 켜졌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미국 군수산업 현황 요약. 콜먼은 여전히 불쾌한 기색이었지만 화면에 붉은색 글씨로 찍혀 나온 숫자들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현재 미국 5대 방산기업의 미납 수주 잔량 1조 5천억 달러 돌파. 박준혁 국장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늘 날씨를 알려주듯 그는 미 국방부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미 본토 핵심 탄약 공장 가동률 35% 미만, 텍사스 신규 라인 가동까지는 30개월 이상의 공백, 군함 한 척의 정기 수리의 평균 3년 2개월 소요. 현재 미 해군 주력 함정의 40% 이상이 수리 적체로 항구에 묶여 있다는 사실까지 한 줄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회의실의 온도는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나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수치들은 펜타곤이 극비리에 관리하는 내부 자료와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대체 한국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손바닥 보듯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박 국장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중동 전선에서 하루 소모되는 무기 비용은 약 9억 달러입니다. 반면 미국 공장의 하루 생산량은 고작 5천만 달러. 매일 8억 5천만 달러씩 안보의 구멍이 커지고 있는 셈이죠. 그 냉혹한 현실을 마주한 콜먼 의원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던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한 콜먼 의원의 거친 기세와 박준혁 국장의 차가운 대응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준혁 국장은 콜먼을 정면으로 쏘아보며 처음으로 그 조심스럽던 미소를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왜 보여드리냐고요? 의원님께서 방금 동맹의 의무를 운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리에서 서서히 일어서자 상황실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변했습니다. 미국이 28,000명의 주한미군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잊은 건가? 콜먼의 호통이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고 한국 측 실무진 몇 명의 어깨가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박 국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 발자국 더 다가서며 냉혹한 진실을 들이밀었습니다. 주한미군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겠다면 우리도 하나 짚고 넘어가죠. 박 국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는 숫자 하나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72시간. 우리가 지금 당장 포탄 납품을 중단하면 중동 주둔 미군의 작전 지속 능력은 딱 72시간입니다. 3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회의실은 그야말로 얼어붙었습니다. 냉방기 돌아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었습니다. 콜먼의 입이 벌어진 채 닫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HBM 공급을 끊으면 미군의 이지스 체계, 드론망 AI 지휘 통제 시스템이 모조리 멈춰섭니다. 주한미군 28,000명의 안보가 소중하시다면 중동에 있는 미군 8만 명의 생명도 소중하시겠죠? 박 국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그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되찾았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외교적 수사가 아닌 완벽하게 계산된 승자의 미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의원님, 우리는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동맹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콜먼이 허물어지듯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창백해진 그의 얼굴과 미세하게 떨리는 주먹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20년 외교관 인생에서 미 의회의 실세가 외국 관료 앞에서 저토록 무력하게 움츠러드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라미체 의원은 말없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고 해밀턴은 텅 빈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협상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구걸하러 온 처지였습니다. 한국이 고개를 가로젓는 순간 중동의 미군 8만 명이 탄약 없이 전장에 방치될 것이라는 그 소름 끼치는 공포가 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박 국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내일 있을 현장 시차를 제안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은 단순한 생산 시설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제국의 오만한 민낯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참혹한 진실임을 말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콜머니네 귀에 대고 씩씩거렸습니다. 저놈들이 허세 부리는 거야? 내일 공장 가보면 별거 없을 거다.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축축하게 젖은 내 손바닥의 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박준혁 국장이 한국 실무진과 눈빛을 교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시선에서 나는 경멸도 저기도 아닌 오랫동안 기다려온 승리의 순간을 확인한 자의 차분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은 공장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만 어제 그들의 미소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오직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자가 승리의 확신을 얻었을 때 짓는 그야말로 깊고 서늘한 회심의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직시하기까지 나는 아직 이틀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 호텔 로비에는 한국 측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으로 나타난 콜먼 의원은 여전히 불쾌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자, 새벽부터 공장 구경이라니 이게 무슨 수학여행인가? 옆에 있던 해밀턴도 거들며 툴툴거렸습니다. 빨리 보고 끝내죠. 한국 공장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나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거대 기업들에 비하면 그저 동네 작업장 수준일 텐데 말입니다. 나 역시 그들의 말에 내심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봐왔던 한국은 그저 미국의 기술을 빌려오는 하청업체였으니까요. 경남 창원까지 가는 KTX 안에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내 머릿속의 기억과 충돌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거대 산업단지, 고속도로를 가득 채운 대형 트럭들, 그리고 항구에 질비한 컨테이너 썬들의 행렬. 이것은 분명 20년 전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끝이 어디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바둑판처럼 정교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한 동, 10동, 아니 20동이 넘는 건물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정문에서 최종 공정 건물까지 차로 이동하는 데만 5분이 걸렸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담담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3교대 24시간 풀가동 체제입니다. 155mm 포탄 기준으로 월간 생산량은 18만 발입니다. 순간 곁에 있던 콜먼 의원이 멈춰서서 해밀턴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해밀턴은 손이 떨리는지 노트북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미본토 전체 탄약 생산량이 월 2만 8천 발입니다. 의원님, 한국의 한 개 단지가 미국 전체보다 6배 이상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콜먼의 얼굴에서 조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공장 내부로 발을 들이자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기계음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컨베이어 벨트 콜을 찌르는 금속과 기름 냄새, 그리고 발바닥으로 타고 올라오는 강렬한 진동이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작업장이 아닌 전쟁의 억제력을 생산하는 거대한 심장임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내가 손목시계를 꺼내 직접 속도를 쟀습니다. 텍사스 공장에서 포탄 하나가 완성되는데 45초가 걸리던 공정이 이곳에서는 12초 만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체 의원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신규 라인 증설은 얼마나 걸리죠? 공장 관계자의 답변은 우리 모두를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주문 확정 후 6주면 충분합니다. 6주와 30개월. 우리가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수만 발의 포탄을 전선으로 보낼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콜먼 의원은 시찰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입을 굳게 닫은 그의 침묵은 더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만함과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붕괴하고 있는 자존심이 그 눈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죠. 공장을 빠져나올 때 박준혁 국장이 다가와 다음 행선지인 거제도 조선소를 제안했습니다. 근함 수리를 말씀하셨으니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콜먼은 어제의 그 무례한 태도 대신 묘한 경계심을 담아 박 국장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견학이 아닌 우리의 무능함이 전시되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대가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무엇인지 가늠하려는 듯한 그 박준혁 국장의 눈빛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카드는 창원의 탄약 공장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거제도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멍하니 남해의 짙푸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산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비경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창원에서 보았던 경이로운 기계의 행렬과 12초마다 완성되던 포탄의 잔상으로 어지러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거제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던 순간 늘 기세등등하던 리처드 콜먼 의원이 처음으로 말문을 잃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그 반응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축구장 8개를 이어붙인 것보다 더 거대한 40만 통읍 초대형 도크들이었습니다. 그런 도크가 10개 넘게 나란히 서 있는 풍경은 인간이 만들었다기보다는 거인이 바다를 정복하기 위해 세운 요새 같았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크레인들 사이로 별처럼 흩뿌려지는 용접 불꽃들, 다거진 금속의 매캐한 냄새, 그리고 발바닥을 타고 전신을 뒤흔드는 진동이 이곳이 세계 조선업의 심장 부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 책임자는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동시에 건조 및 수리 중인 선박은 총 47척입니다. 그중 2척은 미 해군 함정입니다. 콜먼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이 이미 여기 있다고?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미 본토 노페옥 조선소의 수리대기 기간이 38개월이라 미 해군이 직접 긴급 수리를 요청해 온 건입니다. 콜먼이 해밀턴을 돌아보았지만 그 역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미 해군이 의회 보고도 없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의 조선소에 군함을 맡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사라미체 의원의 질문에 책임자는 즉답했습니다. 자, 순양함 기준 16주입니다. 38개월 대 16주. 나는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5배는 더 빨랐고 비용은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도크 안구축함의 선체 하부는 이미 80% 이상 수리가 완료된 상태였고 한국의 기술자들은 로봇 용접기와 첨단 장비를 마치 신체의 일부처럼 다루며 오차 없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미체 의원이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이러니까 해군이 의회 몰래 배를 보낸 거구나. 바로 그때 정적을 깨는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보안요원 한 명이 달려와 해밀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스마트폰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밀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양말 속에 몰래 숨겨 들어온 예비 스마트폰에 카메라 렌즈가 도크 내부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사전 통보된 절대 보안 구역이었음에도 그는 규정을 비웃듯 촬영을 감행했습니다. 보안 요원이 능숙하게 해밀턴의 손에서 전자기기를 앗아갔습니다. 잠깐 그건 내 개인 소유물이야. 당장 돌려줘. 해밀턴의 고함에 콜먼 의원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 사진 좀 찍었다고 이 난리야. 동맹국 의원단한테 이게 무슨 대접인가? 콜먼은 190cm의 거구를 앞세워 박준혁 국장을 위협하듯 성큼 다가갔습니다. 주변에 한국 실무진이 움찔하며 물러섰지만 박준혁 국장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콜메언 의원님,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이 조선소의 기술은 대한민국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규정을 어긴 것은 미국 측입니다. 콜먼은 이를 드러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겨우 사진 몇 장인데 말이야. 그때 박준혁 국장이 다시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의 키는 콜먼보다 한 뼘 이상 작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박준혁 국장이 나보다 수십 배는 더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박 국장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겨우라고 하셨습니까? 이 도크에서 탄생하는 기술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 그리고 엔지니어들의 30년 연구가 응축된 결정체입니다. 결코 겨우 따위로 치부될 물건이 아닙니다. 그는 즉시 보안팀장에게 눈짓하며 오늘 시찰 일정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촬영 파일은 외교 경로를 통해 처리될 것이라는 그의 통보는 일방적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시찰 일정이 이토록 처참하고 단호하게 중단된 것은 내 20년 외교 경력에서 처음 겪는 수치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콜먼 의원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지만 그 분노의 밑바닥에 깔린 본질적인 감정을 나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당혹감이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미첼 의원은 콜먼에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리처드, 이건 전적으로 우리 잘못이야. 당장 사과해야 해. 콜먼은 주먹을 불끈 쥐며 거부했습니다. 내가 미국 의회 의원이 한국 관료한테 머리를 숙이라고? 미첼의 눈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중동에서 우리 군인들이 탄약 하나 없이 버티고 있어.
여기서 쫓겨나면 그 군인들의 죽음을 자네가 책임질 텐가? 차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콜먼이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하며 사투를 벌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 국장에게 전해 유감이라고 유감. 사과라는 단어 대신 선택한 그 회피적인 단어는 콜먼의 오만이 낼 수 있는 최대치의 타협이었고 미국이라는 제국이 가진 자존심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20년간 한국을 상대해 온 내게 그 한마디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미국 의원이 한국 관료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형태의 말을 꺼낸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사건이었으니까요. 박준혁 국장은 이 유감이라는 말을 전해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일정은 예정대로 평택 반도체 단지입니다. 그의 표정에서 어떠한 분노나 감정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철저하게 계산된 냉정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해밀턴의 도찰 사건조차 자신의 협상, 시나리오 안에 완벽하게 포함해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미국이 실수할수록 미국이 무너질수록 한국이 가져갈 카드는 더욱 늘어나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 출장은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흐름 속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미니바에서 버번 위스키를 잔에 따랐습니다. 얼음이 잔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28층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한강 위로 반사되는 빛들이 강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나는 창가에 기대 서서 위스키를 머금었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열기가 위장을 데웠지만 내 마음은 한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28세의 나는 주한미국 대사관 3등 서기관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발령받은 해가 하필이면 IMF 외환위기 한복판이었죠. 대사관 주변은 매일 시위대로 넘쳐났습니다. 근무 후기 운동을 하는 시민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린 가장들, 눈물을 흘리며 대사관을 향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외치던 대학생들, 구제금융 협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대사관 소회의실에서 만난 한국 외교부 실무자들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IMF가 요구하는 가혹한 구조조정 조건이 기업들을 다 죽일 것이라며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조금만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석 대표였던 50대 중반의 남자는 머리가 반백이었고 양복은 깔끔했지만 소매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건 목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조건대로 하면은 우리 기업의 30%가 문을 닫습니다.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어요. 제발 좀 봐주십시오. 마지막 문장에서 그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관이 우리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는 측은함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은 바로 오만한 우월감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 없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만 살 수 있는 나라구나. 28세에 나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나는 그때 보았던 그 눈빛을 다시 마주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눈물 흘리던 그 한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한국은 미국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전혀 다른 거인이었습니다. 과연 20년 전 그 눈물 젖은 얼굴의 공무원과 지금 내 눈앞에 이 냉철한 관료가 같은 나라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나라 사람이 맞습니다. 다만 그때 굴욕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지난 20년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뿐입니다. 세상에는 굴욕을 연료 삼아 폭발하는 부류가 있는데 한국은 그 후자였습니다. 나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려하게 타오르는 서울의 불빛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기업들이 도산하고 공장들이 멈춰서서 도시 절반이 어둠에 잠겼던 그 비참한 풍경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꺼져본 적이 있는 불빛은 다시 켜졌을 때 훨씬 더 찬란하게 타오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박준혁 국장, 그의 나이가 52세라면 20년 전에는 32세,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혹시 그때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던 그 수많은 대학생 중 한 명이 아니었을까? 근거 없는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위스키를 잔 끝까지 비우고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의 하얀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내일 평택에서 또 무엇을 보게 될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당한 동맹이 아니라 기술을 구걸하러 온 처지라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는 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침은 잔인할 만큼 빨리 찾아왔고 평택행 차량은 호텔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는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정문을 통과해 단지 끝까지 차로만 15분이 걸렸다는 사실이 그 압도적인 규모를 증명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줄지어 선 클린룸 건물들과 그 위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증기는 마치 거대한 거인의 호흡 같았습니다. 방문자 센터 건물 하나가 미국 웬만한 쇼핑몰보다 컸으니까요. 콜먼 의원은 차에서 내리며 짐짓 태연한 척했지만 처음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대신 경이로움이 섞인 감탄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삼성 측 부사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MIT 박사 출신인 그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운 순간 콜먼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의 92%를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나머지 8%만이 미국의 마이크론 몫이라는 그 뼈아픈 수치 말입니다. 부사장은 나직하게 설명했습니다. AI 시대의 모든 고성능 연산은 HBM이 핵심입니다. 이게 없으면 AI도 군사적 지능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콜먼이 손을 들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게 군사랑 무슨 상관이지? 우린 지금 군사적 협력을 하러 온 거라고. 부사장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의원님, 미군의 첨단 무기 체계가 어디에 의존하는지 보시죠. 전투 체계의 동시 표적 추적, 360도 전방위 미사일 요격 계산, MQ9 리퍼 드론의 자율 표적 식별, F-35의 통합 전장 관리 시스템, 심지어 핵잠수함의 소나 데이터 처리까지 현대전에서 전자장비가 들어가는 모든 곳에 한국산 HBM이 박혀 있었습니다. AI가 실시간 영상을 분석해 적군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그 결정적인 지능의 핵심이 바로 이 작은 칩이었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군의 AI 기반 무기 체계는 전부 멈춥니다. 이지스함은 눈을 잃고 드론은 자율 비행이 불가능해지며 미군은 1990년대 걸프전 수준의 수동 체계로 퇴보할 것입니다. 콜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해밀턴은 노트북에 무언가를 미친 듯이 적어 내려가고 있었고 콜먼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술의 노예가 되어 그들이 허락하는 메모리 없이는 단 한 발의 정밀 타격도 불가능한 나약한 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미군은 1990년대 수준으로 퇴보하게 됩니다. 삼성 부사장의 차분한 설명은 우리에게 걸프전, 당시의 수동식 타격 체계로 돌아가라는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정밀 타격의 신화는 사라지고 융단 폭격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콜먼 의원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가쁘게 움직이는 모습에서 나는 텍사스의 황소라 불리던 자의 거만한 위세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만에서 구하면 되잖아. TSMC가 있잖아. 콜먼이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는 듯 윽박질렀습니다. 하지만 부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님, TSMC는 로직 칩 파운드리 전문입니다. HBM은 완전히 다른 메모리 기술이죠. 지금 당장 TSMC가 HBM을 만들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장담할 수도 없고요. 5년에서 7년, 중동에서 당장 내일의 전황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우리에겐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첼 의원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리처드 들리지? 대안은 없어. 한국 말고는 지구상 어디에도 이 물건을 만들 곳은 없어. 콜먼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쥔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서울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 오만했던 자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클린룸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방문자 통로의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묵인 공간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공간에서 생산되는 작은 칩 하나가 미군의 미사일을 유도하고 드론을 날리며 핵잠수함의 눈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 공장을 멈추는 순간 미군은 눈과 귀를 잃은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박준혁 국장이 다가와 내일의 마지막 공식 회의를 통보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의원단 전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우리 패배를 확정짓는 선고가 될 것임을 나는 직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콜먼이 처음으로 나에게 물었습니다. 에단, 솔직히 말해봐. 우리한테 대안이 있긴 한 건가? 나는 창밖의 붉은 노을을 보며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의원님.
저 들판 어딘가에 미국의 심장을 쥐고 있는 공장이 있다는 사실이 끔찍할 뿐이었습니다. 내일 무슨 요구를 할 것 같냐는 그의 물음에 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요구가 결코 싸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 될 것임을 예견할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회의실에 들어선 콜먼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양복 위로 짙게 드리워진 다크서클이 그의 불면의 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첼 의원이 먼저 인사를 건넸지만 박준혁 국장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쪽에서 브리핑을 하나 드리고 이어서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것은 한국의 데이터가 아닌 우리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였습니다. 미 5대 방산 기업의 수주 잔량 1조 5천억 달러 돌파, 중동 전쟁의 일일 안보 적자 8억 5천만 달러, 미 해군 함정 138척의 가동 중단, 미 본토 조선소의 낮은 도크 회전율, 그리고 향후 10년간 62%가 은퇴할 숙련 용접공 부족 사태까지 한 줄 한 줄이 미국의 급소를 찌르는 비수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데이터가 바로 미국 정부의 공식 회계감사원 자료에서 추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숫자로 미국을 굴복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이 만든 데이터로 우리를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콜먼 의원은 스크린에 나열된 치욕적인 현실을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떨구었고, 해밀턴은 말없이 노트북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박준혁 국장은 스크린을 끄고 우리 의원단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의원님들, 저희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이 테이블 위에서 누가 누구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지 그 엄연한 현실을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콜먼은 입술이 피가 날 정도로 이를 악물었지만 그 어떤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이었다면 당장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나 고함을 질렀을 그였지만 이제 그의 목을 짓누르는 것은 창원의 18만 발, 거제의 16주 평택의 92%라는 거대한 현실의 무게였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꺼내놓았습니다. 종이가 나무 테이블에 닿는 가벼운 소리였지만 내 귀에는 그것이 우리 패배를 선언하는 판결문이 떨어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세부 사항은 실무진이 전달하겠지만 오늘은 큰 틀만 말씀드리죠. 그가 읽어 내려가는 조항들은 하나하나가 미국의 패권을 뒤흔드는 뇌관이었습니다. 포탄과 반도체 공급은 하되 동맹 특별가라는 이름의 헐값 납품은 절대 불가하며 국제시장가의 긴급 납품 할증을 적용하겠다는 통보,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이나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이 수십 년간 동맹국을 통제하기 위해 써온 핵심 수단인 기술 통제 목록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마지막 조항은 회의실의 시간을 멈춰 세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기술 지원을 요청합니다. 콜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낮아빠지며 바닥에 쾅소리를 냈습니다. 핵 잠수함이라니, 당신들 지금 우리가 뭘 요구하는 건지 알고 있는 건가? 콜먼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동맹 간의 협상이 아니야. 명백한 갈취라고. 우리 약점을 잡아 목줄을 조르는 거잖아. 에이. 하지만 박준혁 국장은 자리에 앉은 채로 차분하게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갈취라고 하셨습니까? 박 국장의 목소리는 고함보다 더 무겁게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포탄 없이 싸우는 미군 8만 명, 수리받지 못해 묶여있는 138척의 함정, 그리고 당신들의 최첨단 무기를 지탱하는 HBM의 92%가 저희 손에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갈취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동맹의 새로운 가격입니다. 동맹의 새로운 가격? 그 한마디가 회의실에 울려 퍼진 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콜먼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다시 세우고 앉았습니다. 미첼 의원이 그의 팔을 잡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리처드 워싱턴에 보고하자. 여기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야. 콜먼은 눈을 감았습니다. 10초가 지난 후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하겠다. 그 말은 사실상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투항 선언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나는 박준혁 국장과 마주쳤습니다. 핵 잠수함 이야기에 콜먼 의원이 많이 놀란 것 같더군요. 나의 말에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여전히 깊고 서늘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아주 고요하고도 기쁜 승리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갑과 을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테이블 위에서만큼은 기술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명확해진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대담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말에 박준혁 국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고 깊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며 쌓아온 무게감 섞인 희열이었습니다. 그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애단 실례지만 첫 해외 발령지가 서울이었죠? 20년 전 말입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 사적인 기록까지 알고 있는 건지 당황하며 되묻자 그는 담담하게 외교관 세계는 좁으니까요 라며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저도 20년 전 그 건물에 같은 구역에 있었습니다. 당시 대학 4학년이었던 저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IMF의 가혹한 구조조정 조건을 철회하라며 피켓을 들고 외치던 시위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내 귀에는 그것이 내 귓속을 도는 피의 흐름처럼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박 국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날 대사관 안에서 양복을 입은 미국 직원이 커피를 마시며 창밖에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직원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불쌍한 것들이라는 듯 아주 측은하게 우리를 내려다보던 그 표정 말입니다. 내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3층 창가에서 커피를 들고 서서 시위대를 구경하던 그 젊은 서기관, 그게 바로 나였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나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20년 전 내가 내려다보던 그 시위대 속 청년이 오늘 내 조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 협상가로 내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박 국장은 이번에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20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때 울면서 고개 숙이던 나라가 지금 이 복도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애단 부차관보. 그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때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20년간 쌓아올린 제국주의적 세계관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폭발보다도 파괴적인 소리 없는 붕괴였습니다. 박 국장이 복도 끝으로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피켓을 들고 목이 쉬도록 외치던 대학생 박준혁은 그때 창가에서 커피를 홀짝이던 나를 올려다보며 다짐했겠지요. 반드시 저 자리에 서겠다. 아니, 저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겠다. 그리고 그는 그 다짐을 한 사람이 아닌 나라 전체가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 콜먼 의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낮고 무거운 쇳소리였습니다. 헨슨 박 국장에게 전해 워싱턴으로 돌아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나는 당황하며 대꾸했습니다. 의원님, 그건 사실상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콜먼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어. 그가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40년간 정치하며 배운 게 하나 있지. 카드가 없으면 그 테이블에서 일어나지 마라. 일어나면 다시는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에겐 카드가 없어. 주한미군, 우리가 더 손해지. 관세, 한국이 포탄을 끊으면 끝장이야. 이게 위협이라고. 창원 공장 한 곳이 텍사스 전체의 6배를 찍어내는데 우리가 무슨 위협을 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카드가 없는 테이블에 앉아본 텍사스의 황소 콜먼이 주먹을 꽉 쥐었다 펴는 모습에서 나는 미국이라는 제국의 치명적인 균열을 보았습니다. 출발 전 마지막 순서로 한국 측과의 공식 악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악수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박준혁 국장이 콜먼에게 다가섰고 콜먼은 예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콜먼은 상대의 길을 꺾기 위해 그 육중한 손으로 상대의 손을 으스러질 듯 꽉 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같은 높이에서 같은 힘으로 평온하게 맞잡혔습니다. 박 국장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콜메온 의원님, 우리는 동맹을 끊자는 게 아닙니다. 동맹의 진정한 균형을 맞추려는 것뿐입니다. 콜먼은 말없이 고개를 짧게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이번 여행 내내 콜먼이 한국에 보인 첫 번째이자 마지막 존중이었습니다. 반면 해밀턴은 그림자처럼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도철 사건 이후 의원단 내부에서 그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고 미첼 의원과 콜먼조차 그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고립이었습니다. 미첼 의원은 박 국장과 마지막 악수를 나누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국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년 전 그 대사관 앞에서 피켓을 들었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 예상하셨습니까? 박 국장은 잠시 먼 곳을 응시하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때는 그저 다음 달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그것만 걱정했습니다. 미첼 의원이 나지막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군요. 그 순간 3일 내내 강철처럼 흔들림 없던 박 국장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짧은 찰나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의 그 차가운 갑옷 속에는 여전히 20년 전 등록금을 걱정하던 가난한 청년이 그 치열했던 열정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콜먼은 창밖만을 응시했고 해밀턴은 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첼 의원이 내 옆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린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것 같아. 아이 MFO 때 울던 나라, 우리가 지켜주던 나라, 우리의 하청업체. 그게 우리에겐 너무나 편한 착각이었으니까. 그녀가 서류 가방에서 박 국장의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전 관세 인하 기술 통제 해제. 20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아니 감히 입에 올릴 수도 없던 요구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포탄을 끊으면 72시간, HBM을 끊으면 미군의 눈과 귀가 멀어버리는 이 차가운 현실. 그것이 우리가 마주한 새로운 동맹의 성적표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타자마자 나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대통령에게 올릴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출발 전 미리 작성해둔 초안의 제목은 한국협력 요청 결과 보고서였습니다. 요청이라는 단어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나는 이것이 한국에 내리는 지시나 통보에 가까운 것이라 믿었었죠. 나는 제목을 지워버렸습니다. 10초간 깜빡이는 커서를 응시하다가 새로운 제목을 적어 넣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현실, 이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미국이 갑이고 한국이 의존하던 70년의 공식이 완전히 뒤집힌 시대. 이제는 한국의 공장이 멈추면 미국의 군대가 멈추는 시대. 우리가 한국의 조건을 수용해야만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 보고서를 쓰는 동안 비행기는 끝없는 태평양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울에서 워싱턴까지 13시간의 비행. 20년 전 28세의 젊은 혈기로 나는 반대 방향의 하늘길을 날아왔습니다. 그때 나는 세계 최강대국의 오만한 외교관으로서 작은 동맹국을 도와주러 간다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48세의 지금 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한국이 내민 청구서를 쥔 채 말입니다. 20년 전 28세의 내가 워싱턴에서 서울로 향하던 그 비행기 안에서 가졌던 자신감은 얼마나 맹목적이었나? 세계 최강대국의 외교관으로서 가난한 동맹국을 부흥의 길로 이끌어주러 간다는 그 오만했던 착각이 뼈아프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48세의 지금 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날고 있습니다. 내 손에는 이제 한국이 내민 서늘한 청구서가 들려 있습니다. 도움을 구걸하러 간 쪽은 우리였고 당당하게 새로운 조건을 내건 쪽은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힘주어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굴욕을 결코 저급한 복수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수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것, 바로 압도적인 실력으로 갚아주었습니다. IMF의 파고 속에서 무릎 꿇었던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는지, 미국이 3년 동안 끙끙대며 매달릴 이를 단 16주 만에 완수하는 조선소를 어떻게 세웠는지,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하는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이것은 단순한 성공 신화가 아니라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소리였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장이 멈추면 중동의 전선도, 미국의 안보도 단 3일조차 버틸 수 없는 것이 오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동맹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그 어떤 정치적 수사로도 되돌릴 수 없는 불변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적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을 감자 규칙적인 비행기 엔진 소리 너머로 박준혁 국장의 마지막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때 울면서 고개 숙이던 나라가 지금 이 복도에 서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정말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 구제금융의 굴욕 속에 고개 숙였던 그 나라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똑바로 서서 제국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동등하게 이야기하자고. 아니,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정 영역에서 한국은 이미 미국이라는 제국의 어깨를 딛고 저만치 높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어느덧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워싱턴에 도착할 것이고 나는 대통령 앞에 서서 이 참담하고도 거대한 청구서 목록을 낱낱이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내 눈을 보며 물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부할 선택지가 단 하나라도 있는가? 내 마음속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거부할 선택지 따위는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눈을 떴습니다.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빛이 기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날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빛은 더 이상 우리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고. 20년 전 창가에 앉아 시위대를 내려다보던 내가 마주했던 그 찬란한 햇살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나를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습니다.